나는 그 어디라도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는데 익숙하다. 그러려면 내 푸른 수건을 의자에 펼쳐놓기만 하면 된다. 이것은 바다다. 내 침대 곁에는 항상 바다가 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나는 바로 헤엄칠 수 있다. 내 바다에서 헤엄치기 위해 반드시 헤엄치는 법을 알아야만 하는 건 아니다. 밤이면 나는 바다를 어머니의 꽃무늬 가운으로 덮는다. 소변을 보러 일어날 때 상어가 날 잡아먹지 못하도록. 아글라야 페터라니의 소설 아이는 왜 폴렌타 속에서 끓는가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작가는 서커스단의 고개사인 부모님을 따라 당시 독재 체제였고 가난했던 조국 루마니아를 탈출한 뒤 이것저것을 떠돌며 임시 숙소를 전전해야 했습니다. 이 소설은 작가의 자전적인 경험이 담긴 것으로 난민으로, 이방인으로 살아가며 유리처럼 부서졌던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폴렌타는 가난한 이들이 오래 끓여 허기를 면하던 옥수수죽과 같은 음식인데요. 아이는 언니가 들려준 이야기. 폴렌타 속에서 끓는 아이의 아픔을 상상하고 낡은 수건에 의지해 현실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오늘도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넌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떠나온 고향의 푸른 바다를 그리워하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아이들은 오늘 밤 어떤 이야기를 상상하며 잠을 청할까요?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아름답다. 어느새 여름이 도착했구나. 오늘은 또 어떤 핑계로 너에게 만나자 말해볼까. 너는 알까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사실은 꽤 오래됐지 처음 만난 날부터.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최진영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 시작합니다. 오늘은 황현진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나요? 네, 제가 준비하긴 했지만 좀 말하기는 부끄러운데 저는 침묵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싫어하는 황현진입니다. 소설 하나 쓸 수 있을 것 같아. 침묵과 거짓말. 제가 소개를 해야 되니까 침묵이란 단어를 쓰긴 했는데 사실 큰 뜻은 없고 무소식. 아, 무소식? 그러니까 저는 무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려봤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워낙에 핸드폰을 통한 어떤 대화, 뭐 SNS도 그렇고 여전히 좀 이렇게 낯설고 또 통화하는 것도 좀 늘 낯설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향하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저의 지점 때문에 이렇게 섭섭하다는 얘기도 많이 듣는 편이지만 그래서 여기저기서 혼도 많이 나지만 적어도 내가 나를 소개할 때는 내가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려봤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무소식이,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연락을 잘 하는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작가님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그런 분 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이렇게 불화가 없어요.
그쵸, 맞아요. 네, 다행입니다. 항상 평온하고 관계가. 맞아. 그러면 일단 먼저 황현진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2011년 장편소설 죽을 만큼 아프진 않아로 제16회 문학동네 작가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펴낸 책으로 죽을 만큼 아프진 않아, 달의 의지, 두 번 사는 사람들, 호재가 있으며 다수의 소설집에 참여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소설집 해피엔딩 말고 다양한 엔딩을 출간하셨어요. 책 출간하시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사실 요즘은 책을 출간하기 전과 후를 딱히 뭐 이렇게 다르다라고 느끼기 어려울 만큼 맞아. 코로나 시대여서 그냥 비슷하게 지내고 있어요. 아침 9시에 나갔다가 늦어도 밤 10시 전에는 귀가해야 하는 그런 일상. 맞아. 또 일을 하고 계시니까. 네, 제가 더더욱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장편 소설은 여러 권 출간하셨는데 단편집을 묶으신 건 처음이에요. 10년 만에 소설집이라고 할 수 있죠. 단편 소설 발표도 많이 하셨고 엔솔로지 참여도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 소설집을 미뤄두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게 쓰는 사람 입장에서 장편과 단편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장편은 분량의 차이가 있더라도 하나의 이야기가 책이 되는 거고 맞아. 소설집은 여러 편의 이야기가 한데 모여서 책이 되는 것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이 나한테 실수 한 번 했다고 이렇게 뭐 손절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장편할 때는 제가 약간 두려움이 책으로 낸다라는 공개한다라는 두려움이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소설집은 좀 두려움이 컸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 안에서 계속 거듭거듭해서 고민하고 고쳐 나가고 이랬던 시간이 그런 자신감을 갖기까지 좀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자신감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묶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그 마음 있거든요. 장편은 그냥 제가 확 몰두해서 한 번에 써서 내면 되는데 7년 전에 썼던 단편을 다시 들여다본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어가지고 소설집 묶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맞아요. 저도 정말 이게 한 번에 고쳐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완성도도 있지만 내가 고치는 동안 시간이 흘러가니까 맞아. 또 그에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도 변하고 이러니까 계속 맞아. 수정하게 되고 맞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맞아. 10년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이렇게 묶어서 나오니까 좋은 마음이 더 있으시죠? 네, 아무래도 저한테는 어떤 이벤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계속 쓰고만 있다가 어떤 유턴 지점이랄까 만약에 분기점 맞아. 같은 게 한 번쯤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번 책 내면서 보니까. 맞아. 네,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경험. 저도 격하게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 표지가 되게 위태위태 아슬아슬한 느낌을 줘요. 그 유리컵에 담긴 유리잔이 테이블 위에서 떨어지기 직전의 장면을 포착한 사진이 표지인데 표지 처음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사실 이 표지가 나오기까지 몇 번의 주고받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시야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계속 좀 이렇게 제 소설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해서 고맙게도 이제 편집자님께서 이제 제 말에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셔가지고 계속 다른 시안들을 주셨는데 이제 그 중에 이 표지만 사람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 잔의 위태로움이 제가 되게 제 소설과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사실 표지와 소설이 굳이 뭐 이렇게 의미론적으로 연계성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데, 저한테는 이게 10년 만에 내는 첫 번째 소설집이다 보니까 이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처럼 표지마저도 그랬던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편집자님께서 굉장히 친절하고 다정하게 처음에는 다른 이렇게 아름다운 표지들을 많이 권해주셨는데 또 불구하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황현진 작가님의 해피엔딩 말고 다양한 엔딩을 사서 표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 유리잔이 차라리 깨지길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하면 되니까 이걸 지금 와서 어떻게 살릴 수는 없고 차라리 떨어져서 깨지면 그 다음에 내가 치우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근데 이 시안 받았을 때 몇몇 분들이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불안하다. 보는 것 자체가 불안하다. 라고 하셨는데 그때 제가 했던 말은 컵이 어딘가 모르게 다이소에서 파는 플라스틱 와인잔 느낌도 나지 않느냐. 왠지 약간 그런 느낌도 그렇구나. 있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아마 떨어져도 안 깨져. 안 깨질 좋다.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이제 제 나름의 해석을 좋다. 네, 이렇게 말리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긴 해요. 정말 이 사진 한 장을 보고도 성격이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정말. 제가 방금 그걸 느꼈습니다. 성격이 최진영 작가 나의 세계관의 차이는 이토록 크구나. 네. 여러분, 황현진 작가님의 소설집 표지 꼭 사서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책 제목이 해피엔딩 말고 다양한 엔딩이에요. 이게 이 소설집에 실린 표제작은 없고 그냥 작가님께서 이 소설집을 대표하는 제목으로 지으신 제목이죠. 네, 그렇죠. 이렇게 제목을 정하게 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최진영 작가님도 뭐 많은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그러니까 제목을 짓는다는 게 온전히 제 의견만 가지고는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안에 있는 그 수록된 작품들의 제목만으로 책을 인상을 딱 짓는다라는 게 다 좀 부족하다는 느낌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저게 뭐 다른 소설집처럼 뭐 3년, 뭐 5년 이런 게 아니라 10년 걸 모으다 보니까 이걸 되게 하나로 묶어주는 제목이 그렇게 딱 눈에 들어오는 작품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됐는데 편집자님께서 제가 이제 작가의 말에 그 실려 있는 그 글을 읽고 그 중에서 뽑은 거. 그 중에서 이 문장이 자기는 기억에 남게 되더라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때쯤에는 제목을 정할 때쯤에는 저 못지않게 편집자님께서 제 글을 워낙에 많이 계속 거듭거듭 읽어왔던 터라 그래서 그 말에 약간 신뢰를 저도 했고 그리고 사실 작가의 말을 제가 새로 쓰지 않고 기존에 썼던 에세이를 수록하고 싶다라고 고집했을 때 그 이유를 이제 편집자님이 이제 공감하시면서 더더욱 이제 제목에서도 이제 다른 시선으로 골랐던 것 같아요. 저 그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첫 소설집의 작가의 말인데 그거를 새로 쓰신 게 아니고 이전에 쓰셨던 에세이에서 이제 대체시켰다고 할까요? 그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별 이유는 없고. 근데 그때 제 심정으로는 그 에세이 자체가 그동안에 나에게 문학이란 무엇인가? 제 입장에서는 나에게 소설 쓰기란 무엇인가? 막 이런 화두를 주고 쓴 에세이였거든요. 근데 이 소설집이 10년 걸 묶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제가 다시 작가의 말을 쓴다고 해도 그 에세이와 크게 다른 글이 나올 것 같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길더라도 그 글을 다시 실어주십사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작가님께서 작가의 말 대신 이제 넣으신 에세이가 개가 문학동네 백호 특별부록 아니요 문학은 그런 것입니다에 수록했던 에세이를 넣으셨는데 이 에세이도 그냥 저는 소설의 한 편과 다르지 않구나라고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좋았어요. 얘기죠? 네, 너무 좋았어요. 에세이가 좀 눈물도 나고. 근데 사실 그게 에세이다 보니까 저에 대한 이야기가 사적 경험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엄마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을 그래서 엄마한테 못 줬어요. 그랬을 것 같아. 네. 나 눈물 났어. 아, 정말. 네. 근데 엄마가 어떻게 알고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저희 엄마가 인스타 저를 팔로우하고 있었더라고요. 아, 정말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비밀 계정을 전환했는데 진짜? 거기에 제가 이제 책이 나왔다라는 글을 보고 냉큼 주문해서 보고 어머니도 많이 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도 다시 한번 글 쓰는 딸이 있어서 내가 했던 말, 내가 겪었던 일들을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는 그게 그런 의미를 가지는 순간들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엄마가 느꼈다고 하시면서 우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바로 비밀 계정으로 네,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 그쵸. 어머님께서 인스타를 하신다는 것도 또 새로운 소식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올케와 남동생에게 굉장히 이제 전화해가지고 알고 있었느냐. 이건 누군가의 협조가 있었던 일이다. 그러시구나. 그 에세이도 정말 좋았고, 그래도 이제 저희가 소설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소설도 좋으니까 소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처음 실려 있는 소설 우산 하나로 충분해. 이 경우에 짧게 이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필이면 태풍이 오는 날에 군대에 간 애인과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동시에 집을 방문하겠다고 해서 난처해주는 그녀가 주인공입니다. 이 주인공은 옷가게에서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누명까지 쓰게 되는데 그런데도 그냥 조금 귀찮은 일이 생겼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죠. 불운과 불행을 대하는 작가님의 태도가 궁금해졌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태도랄까? 그러니까 삶에서 맞닥뜨리는 겪어야 하는 고비들이 있는데 제가 글을 쓰는 사람이라서 소설을 쓰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봐요. 근데 물론 막상 다치면 정신도 없고 뭐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제 안에 깔려있는 어떤 의식의 구조랄까 마음의 구조 같은 것들은 그냥 불행하거나 불운한 일들은 시간을 뺏기는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좋다. 그래서 내가 계획했던 내가 누려왔던 일상에서 뭔가 왜냐하면 불행이나 불운 같은 것들이 계속 저를 다른 쪽으로 끌어들이는 일이잖아요. 또 그러다 보면 굉장히 이제 바빠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시간을 뺏기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돌이켜 보면 그때 내가 시간을 뺏겼다. 공간까지는 아니고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좋아요. 저 배우고 싶어요. 그 마음가짐. 좀 귀찮은 일이 생겼네. 시간을 좀 뺏기겠네. 라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네. 맞아. 너무 좋은데요? 저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우산 하나로 충분해에 이제 나오는 모녀 간의 대화와 다툼, 그리고 사과하지 않아도 어떤 하에 이르는 과정, 이런 게 되게 공감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엄마와 딸의 대화와 막 갈등을 하다가도 그냥 유야무야 되는. 네, 공감하실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가 어머님 이야기도 나눴는데 작가님은 어떠세요? 다정한 딸이신가요? 차단은 아니야. 돌리긴 했지만 그래도 그 애틋한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됐어요. 저는. 저는 근데 그렇게 다정한 딸은 아니에요. 오죽하면 저희 어머니가 최근에 보이스피싱 문자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엄마 나야 딸 번호로 제 번호로 정말. 근데 내가 핸드폰이 고장 났어. 그래서 당분간은 연락을 못 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다른 번호로 연락하더라도 놀라지 마. 그런데 내가 지금 핸드폰 수리비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의 문자였던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한치의 의심도 없이 이럴 딸이 아니다. 이거는 의심할 바 없이 분명한 보이스피싱이다라고 확신할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뭐 처음에 자기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무소식이 사실 사람을 가리지 않거든요. 가족도 마찬가지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다정한 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엄마가 저한테 고마워한다라고 할까 어떤 지점이 있다면 제가 다 이렇게 동의해주고 저희 엄마도 어떤 선택들을 하거나 뭐 이런 자질구레한 살면서 일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맞아. 근데 그럴 때 그냥 뭐 제가 늘 동의해주는 그런 딸이어서 아마 저와 엄마의 관계가 지금까지 큰 불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깊은 속내가 느껴져요. 저는 뭐 그렇게 다정다감하고 그럴 필요 있나? 그냥 서로를 생각하는 그 깊은 마음이면 서로가 그걸 잘 알 것 같고 그런 생각도 들고 보이스피싱 얘기해서 깜짝 놀랐지만 뭔가 되게 좋은 정보를 주신 것 같아가지고 와, 그 가족관계까지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 굉장히 유익한 방송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익방송. 굉장히 유익한 방송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소설인 내가 원했나 봅니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저는 그 내가 원했나 봅니다에 나오는 엄마와 딸의 관계도 되게 좋았거든요. 되게 공감도 많이 됐고 그리고 그 소설 말미에 같이 눈 치우는 장면이 너무 따뜻하고 좋았어요. 그냥 네, 그랬는데 일단 그 내가 원했다 봅니다의 주인공 이전설은 소설 속 엄마의 표현을 빌리자면 돌아 앉아 있고 돌아서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원치 않았던 상황도 내가 원했나 봅니다라고 넘기는 사람으로 나오는데요. 소설 끝에 이 이전설이란 주인공은 우리 더 이상 남겨지는 방식으로 살지 말자고 결심해요. 남겨지는 방식으로 살지 않는 삶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사전 질문지 받고 이 질문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게 제가 깊이 생각하는 의식적인 행동들이 아니라 거의 뭐 자동 반사적인 것에서 나오는 말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어떤 불행이 결과적으로 내 시간을 뺏어가는 일이라고 내가 치부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남겨지는 방식은 그럼 그 반대로 누가 나의 시간을 말하자면 삶을 하루든 뭐 여하튼 일상을 그 삶을 구성하는 어떤 시간적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전부를 남김없이 여하튼 빼앗아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그런 의미에 사실은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너무 애매하게 들리진 않을까 아니요, 걱정은 좀 되는데 너무 공감이 됐어요. 저도 남겨지는 방식으로 살지 않고 싶어요. 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힐링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가 원했나 봅니다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장면 엄마와 딸이 같이 눈을 쓸면서 기를 내는 장면 이거는 어떻게 쓰시게 되신 장면인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게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최근 이사를 했는데 그전에는 한 10년 그 산 중턱에 혼자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 방학 때는 그때는 제가 이제 강의 일을 주로 했었으니까 방학 때는 주로 엄마랑 같이 지내는데 그때 눈이 오면 산길에 눈을 쓸어야 돼요. 근데 제가 소설에도 썼지만 그 동네에서 저희 어머니가 60대셨는데 제일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산길이 따지면 그게 그렇게 짧은 길이 아니에요. 한 2km? 2, 3km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눈을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그게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럴 때 이렇게 엄마로 대하다가 한 인간으로 저희 엄마한테 제가 어떤 감동, 감화, 경이로움 같은 것을 느끼는 순간이 바로 그럴 때인데
제가 당연히 투덜투덜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엄마가 내가 가장 이 동네에서 어린 사람이니까 내가 이 길을 쓸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게 저한테는 늘 좀 거부할 수 없는 거부하면 싫어라고 하면 내가 나쁜 사람 더 젊은 내가. 네. 나쁜 사람이니까. 네. 그럴 때 엄마한테 좀, 우리 엄마는 어쩜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늙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또 작가의 말에도 썼는데, 제 어머니가 큰 수술 앞두고 병원에 이제 이틀 먼저 입원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병실이 나오질 않아가지고 입원을 못하는 상황이어가지고, 여차하면 아침에 수술 당일날 병원에 가가지고 부랴부랴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그때는 막 물불 안 가리는 순간이다 보니까 간호사들하고 막 굉장히 막 언성을 막 높이기도 했는데 엄마가 제 옆에서 제가 막 언성 높이면서 전화하는 모습을 보더니 자기보다 아무도 퇴원을 안 했다는 거 아니냐. 병실이 없다라는 것은 병이 나은 사람이 없구나. 아무도 안 낳았네. 아무도 낳지 않았구나라는 말을 했을 때 그때 제가 또 한 번 그런 순간을 겪는 거죠. 정말 내가 부인할 수 없고 온전히 긍정하게 되는 진실 같은 거 그런 걸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저쪽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는 순간이자 저희 엄마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감사함을 느끼죠. 감사함과 존경심과 좋은 어른을 보는 듯한 느낌과 다양하게 정말 마음으로 감탄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황현진 작가님의 해피엔딩 말고 다양한 엔딩을 사서 읽으시면 좋은 어른에 대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록작 중에 키스와 바나나라는 작품이 있는데 배경이 베트남 전쟁이에요. 이 소설은 어떻게 쓰시게 되신 작품이세요? 이 소설이 정확하게 제가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한 7, 8년 됐나? 아마 그 전에 썼을 거예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한일 관계 때 보면 항상 우리가 이제 피해자의 어떤 인권 얘기하잖아요. 그 저는 항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이렇게 피해자의 정체성을 늘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즈음에 그러니까 한국과 베트남 관계에 있어서는 한국이 가해자라는 그쵸. 사실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그런 인식들이 이제 중요하게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할 때였는데 그게 저한테 굉장한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베트남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찾아보게 되고 궁금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설로도 한번 써보고 싶다. 그래서 네. 맞아. 그렇죠. 그래서 그 소설 중에 그 주인공 키스가 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전략촌 바깥에 있는 민간인은 사살해도 무방하다는 지침이 있는데 키스가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왜 죽이지 않았냐고 종료들이 말하니까 한 번쯤 안 죽이고 싶었다. 이 부분도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키스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작가님께서 적으시길 순간 키스를 뺀 나머지 모두는 알 수 없는 시기심이 끌어올랐다. 이렇게 쓰셨어요. 네. 여기서 시기심이란 어떤 걸까요? 아마 그때 제가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그 시절만 해도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약간 동일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에 대해서도 사람이 욕망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 그래서 내가 좀 선한 사람이고 싶은 욕망, 본능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장면을 목도했을 때 질투, 시기가 인간이 좀 가질 수 맞아. 있다라고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맞아. 그런 문장을 제가 쓰게 됐어요.
작가님 문장 보면 진짜 생각 많이 하고 쓴 문장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작가님 소설 읽을 땐 진짜 천천히 읽어요, 저는. 문장 하나하나가 다 이중 삼중의 어떤 레이어가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되게 천천히 읽게 되더라고요. 문장 하나하나의 의미를 곱씹으면서. 약간 철학적이기도 하고. 그걸 안다라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문장을 여러 번 생각해야만 하는 문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소설가에게 할 말은 아니지만 시를 쓰셔도 되게 잘 쓰실 것 같고 그 비평도 잘하실 것 같고 그렇거든요. 되게 그 통찰력이 있어가지고 작가님이 그렇게 봐주시니까 아니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통찰력이 있고 이면을 보는 그 시선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있을 때 그 뒷면을 보시는 통찰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가님의 문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수록작 중에 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운 말이라는 수록작이 있는데 좀 이건 가혹한 불행이 담긴 소설이기도 해요. 그런데 불행에 불행이 겹쳐지는데 그게 다른 불행에서 빠져나오는 계기가 된다는 생각도 드는 소설이거든요. 네. 불행이 겹치니까 그제야 여기서 빠져나가는? 근데 그런 느낌이 드는 소설이 또 뭐 언니의 18번도 그렇고 있어가지고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런 소설 쓰실 때 좀 힘드시진 않은지 아니면 또 뭐 다르게 질문을 하자면 불행을 다룰 때 우리가 글 속에서 뭔가 염두에 두시는 지점이 있는지 되게 두루뭉술하게 여쭤보면 되게 찰떡같이 대답을 해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소설들은 사실은 제 주변에서 이렇게 있었던 일들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상상만으로 어떤 소설을 쓸 수 있는 스타일은 아니고 약간 리포터에 가까운 사람인데 이 소설을 제가 이제 10년을 모았다고 치면 그 전반기 한 5년 앞선 5년은 그런 책무 같은 것을 제 스스로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제가 여기 서울에서 이제 살게 되면서 사실은 그런 내밀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길이 막혀 있는데 제가 고향에 내려가면 그런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누가 그랬다더라. 저기 상가에 마트에 누구네 집 애가 어땠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거의 뭐 실시간으로 들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소설 말씀해 주신 그런 소설을 썼을 때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너무 가혹하다. 너무 참혹하다. 근데 제가 그때 들을 수 있는 변명이랄까? 무언가는 그건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존재하는 이야기다. 그건 엄연히 있는 이야기고 하나의 이야기가 내 귀에 전해지고 내가 봤다면 세상에 그 비슷한 이야기들은 또 얼마나 많을 것인가. 그치. 네. 그래서 맞아. 아마 그러니까 다른 불행이 겹쳐서 빠져나오는 그런 서사를 가졌던 이야기들은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이 대부분 그런 구조로 맞아. 사실은 나아가는 것 같기도 맞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모르는 이야기라고 해서 이 세상에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지. 네. 그 얘기를 저도 늘 하고 싶거든요. 당신이 몰랐을 뿐이에요. 네, 맞아요. 이런 이야기는, 이런 일은 현실에 굉장히 많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런 거를 소설로 쓰는 일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어떤 다른 의미의 네. 기록이기 때문에.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불행하다고 말할 순 없었다. 적어도 불행에 대해서는 한입인 양 동시에 말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불행하려고 모여있는 게 아니라 불행하지 않으려고 계속 남아있었다. 행복이라고 말하긴 그렇고 좀 괜찮아지려고, 나아지려고 선택한 곳이었다. 라는 문장이 언니의 18번에 나오는데요. 저는 이 문장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내가 원했나 봅니다. 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내가 지금껏 비교적 행복하게 살아왔던 건 둔감해서였다고 해두자. 하지만 행복과 둔감이 같은 상태가 아니라는 건 안다. 저는 이 문장도 되게 좋았는데요. 작가님의 행복관이 궁금했어요. 아까 불행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으니까 작가님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불행을 바라지 않는데 불행이 오는 것처럼 행복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행복을 바라면, 그러니까 행복을 욕망화시키면 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행복이 와도 막상 모를 것 같아요. 그죠? 맞아. 근데 이렇게 제가 다양한 엔딩이라는 제목을 단 것도 어차피 시간이고 삶이고 겪어보지 않은 이상에 대해서는 행복은 말하자면 그러니까 욕망이 아니라 내가 나중에 돌이켜서 평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지난 시간들을 내가 그 시절에 대해서 내가 그 시절은 이러이러했다라고 어떤 평가를 내린다면 그때서야 내가 그것을 행복했다 혹은 다행이었다 혹은 맞아. 별로였다 최악이었다 맞아. 망할 이런 말을 그제서야 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 저는 오늘 무슨 어떤 강의 듣는 것 같아요. 어떤 되게 뭔가 정신적으로 되게 도움이 되는 어떤 강의를 듣는 것 같고, 작가님이랑 종종 얘기를 나누는 사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깊은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최진영 작가님과 대화를 하면 늘 저도 약간 강의를 듣는 기분, 뭔가 마음에 어떤 선한 빛 하나가 내려오는. 근데 문제는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점점 취해가지고 맞아. 그런 기분은 남아 있는데 맞아. 기억 속에 남아 있질 않아서. 여러분 황현진 작가님의 해피엔딩 말고 다양한 엔딩 사서 읽어보시면 정말 각자의 불행과 각자의 행복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작가님께 얘기를 막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해보겠습니다. 작가님께서 직접 낭독해 주시는 코너인데요. 어떤 부분 낭독해 주실 건가요? 제가 작가의 말에서 골라왔는데요. 그러니까 낭독할 때가 종종 있는데 이렇게 시와 다르게 소설은 어느 한 대목을 딱 읽는다라는 게 듣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와닿지, 나만 좋아하는 문장일 수도 있겠다. 맞아.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은 작가의 말에서 제가 작가의 말 마지막 부분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 작가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했다는 이야기. 오래전 내가 책을 읽는 채 하며 눈 돌렸던 모든 장면들이 그 모든 불화들까지 실은 전부 사랑이었단 이야기. 모든 책의 결말이 다행으로 여겨지고 세상에 대한 나의 집요한 혐의가 싹 사라지던 순간이었다. 여전히 이유는 모르겠고 이유를 알게 되면 어린애처럼 울 것 같아서 영영 모르고 싶다. 그저 내 이야기도 해피엔딩 말고 다양한 엔딩이었으면 좋겠다. 이제부터 나는 내 삶을 엄마가 그 말을 하기 전과 후로 나누어 생각한다. 모든 사람의 잠든 얼굴은 아름답다고 믿고 한 사람의 마음 안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고 믿고 몸은 사라져도 남은 목소리가 있다고 믿고 죽음을 통해 지켜지는 사랑이 있다고 믿고 기억은 미래에 남아있다고 믿고 우리 모두 혐의 없음의 상태로 가까이 있음을 믿고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음을 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 네. 앞으로의 작품 계획 말씀해 주세요.
딱히 없고. 아, 저기 악스테에서 연재하던 장편 있지 않으세요? 아, 네. 그거 책으로 내셔야 되지 않아요? 아직 연재 중이어가지고, 네, 지금 그거 쓰고 있고, 뭐, 그래서 계획은, 여하튼, 어차피 계속 제 소원이랄까? 바라는 게 있다면, 늘 뭐, 계속 쓰는 것이라고 말해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은, 시간이 없다라는 투정 없이 쓰기? 아, 불행하지 않게 쓰기.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정도. 네. 아, 마이 페이보릿 빼먹을 뻔했어요. 이거 해야 되는데. 작가님께서 요즘 좋아하시는 거 말씀해 주시는 코너인데요. 요즘 뭐 좋아하세요? 뭐 저는 늘 좋아하던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던 것을 늘 싫어하며 살고 있는데 요즘 바뀐 거는 제가 식물에 좀 관심을 갖게 된 거. 그러니까 저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흙을 좀 무서워하고 이래가지고 집안에 흙이 담긴 화분을 집안에 들이는 걸 굉장히 좀 이렇게 꺼려했는데 최근에 이사를 하면서 제가 싫어한다는 얘기를 널리 안 했는지 화분 선물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도 아니고 화분 한 서너 개가 들어왔는데 이걸 죽이자니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을 주게 되고 물을 주니까 자라는 거예요. 그쵸. 그 당연한 것을 가까이서 지켜보게 되니까 그 제가 갖고 있던 두려움이 딱 사라지면서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사랑이 순식간에 빨리 너무 막 깊어졌달까? 그래서 요즘은 제가 계속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이렇게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이면 이제 화분들을 내어놓고 뭐 이런 식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푹 빠져 있죠. 좋은 변화 같아요. 작가님은 요즘 식물에게 빠져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너무 시간이 짧게 느껴질 만큼 다양한 얘기, 좋은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 문장의 소리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 인사 말씀 남겨주셔야 돼요. 그런가요? 그 사전 질문지 없었던 거예요? 그 너무 시간이 훅 지나가서 근데 저는 만족합니다. 좋은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네. 하지만 여러분 모두 아직 엔딩을 걱정하지는 마시라. 엔딩은 멀었다. 라는 말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마지막까지 명언을 남겨주시고 가십니다.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 황현진 작가님 보내드리고 저는 2부에 돌아올게요. 오후에 따뜻한 햇살 자꾸 당신을 데리고 오네. 버릴 수 없었던 그날 그 기억들 아직 저 빛들 속에 숨어있나. 괜찮나요? 그립다 말하면 내 꿈에 초대할 텐데. 괜찮나요? 그립다 말해요. 오늘 그대를 초대할게. 문장의 소리. 문장의 소리 2부 세 분의 음유시인들이 작가로부터 다양한 사연을 제보받아서 신곡 발표를 하는 코너죠. 문서운감회 활기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강백수 시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문학과 음악 요정 강백수입니다. 네, 요정님이 다시 와주셨어요. 네,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네, 우렁찬 요정님. 벌써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요즘 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 요새요. 운동을 시작했어요. 네네. 근데 식이 조절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점점 커진다고 네, 아까. 한없이 커져서 네. 지금 최강의 영장류가 한번 돼보려고 네, 이런 표현 어떨지 도전 모르겠지만 중입니다. 네.
네, 귀여우세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더 커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문서 응감에 참여하게 되셨는데 이번 문서 응감에 임하는 마음의 자세 밝혀주신다면. 뭐 언제나 그랬지만 그 우리 작가님들의 작품에 누가 되지 않도록 네, 작가님들의 작품에 어울리는 곡을 만드는 게 목표고요. 네. 즐겁게 들으실 수 있도록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실패란 없었으니까 정말 그런가요? 제가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곡을 뚝딱 만드실까 저는 매번 의아한 마음, 네. 놀라운 마음. 사실 뚝딱은 아니고요. 그렇겠죠. 나름의 이제 네. 고통이 있는데요. 네. 네, 그래도 네, 좋아해 주시니까 매번 네, 편안한 마음으로 만들고 있어요. 네. 맞아요. 얼마나 또 힘들게 만드시겠어요. 그걸 저는 그냥 들을 수 있어서 좋고 네,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백수 시인님께 오늘 사연을 의뢰한 주인공 모셔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구현우 시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를 쓰는 구현우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구현우 시인님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2014년 문학동네 신인상을 받으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 구태우라는 이름으로 작사가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시집으로는 나의 9월은 너의 3월이 있습니다. 문서 응감에 사연 제보자로 참여하시게 되셨어요. 네. 사연을 주시게 된 이유가 네.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일단 제가 스스로 어떤 만드는 음악하고는 조금 다른 형식으로 그 언어가 나올 것 같아서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아. 또 저는 제 시로 음악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들어볼 수 있겠다라는 그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정말 새로운 자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정현우 시인도 있고 네. 방수준 시인도 있는데 네. 우리 강백수 시인께 곡을 의뢰한 이유가 있다면 일단 원래 그 뮤지션 강백수의 그 톤 있잖아요. 네. 그 목소리 톤이 되게 그 현실적이면서 뭔가 묘하게 주는 그 울림 같은 게 제 시의 어떤 톤하고 결을 좀 맞춰서 했을 때 좀 시너지가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말씀. 되게 포장을 잘해봤죠? 네, 포장을 잘하네요. 사실 저희가 술친구거든요. 네. 그렇구나. 네, 그래가지고 이제 술친구한테 의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네, 네. 이 포장을 해주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네, 최대한 리본까지 달아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포장 박스였어요. 네, 가슴스럽게. 네, 그러면 강백수 시인님께서 만드신 곡을 듣기 전에 구현우 시인님께서 제보하신 사연이 어떤 내용일지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연 신청서를 구현우 시인님의 낭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감의 음유시인 여러분. 저는 시를 쓰는 구현우, 음악을 만드는 구태우라고 합니다. 작년에 첫 시집 나의 9월은 너의 3월을 출간했고 대중음악 가사 쓰는 일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분류될 수 있는 이 두 가지 일이 제게는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의미가 있고 좋은 일입니다. 소위 말하는 안정적인 직업은 아니지만 말이에요. 20대에는 늘 불안했고 항상 위태로웠으나 그런 시간조차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좋았습니다. 하나 그렇다고 해서 안정적인 직업에 대해 꿈을 꾼 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예술을 하는 이들은 모두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도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해진 일을 하고 주말에 음악과 시를 즐기는 삶에 대해서 말입니다. 고정적인 임금이 만들어주는 생활 패턴 또한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었다면 나는 지금과 많이 다른 사람이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가정일 뿐입니다. 저는 제가 음악과 시가 아닌 것을 더 좋아할 자신도 더 잘할 자신도 없습니다. 현재 저는 창작 외에 생계수단으로 여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는 내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누구를 가르쳐? 그래서 항상 강의를 시작하거나 끝날 즈음에 이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가르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선생님과 같은 존재는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을 조금 먼저 걷고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미 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방향에 대한 의심을 더는 하진 않지만
때때로 느껴지는 발걸음의 무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때 저와 마찬가지로 시를 쓰고 저와 마찬가지로 음악으로 표현하며 사는 강백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다른 이의 목소리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백수님과 음감의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저의 날들이 되새겨지길 희망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공감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들으면서.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했는데. 네, 여기 다 창작자분들이 그렇죠. 이 길이 싫은 건 아닌데 이 길이 좀 힘들긴 하다 뭐 이런 네, 느낌인데. 그냥 취미로 즐겼으면 더 안온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네. 정말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 안정적인 삶과 이제 시인님이 선택하지 않으신 길에 대한 고민이 느껴지는 사연이었는데요. 네. 평소에 이런 고민이 들 때 네. 어떻게 시인님만의 해소법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게 고민을 해보기는 했는데요. 네.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일상에서 뭔가 스트레스를 푼다? 네, 일단 술을 마시고요. 또 다르지 않아. 딱히. 거의 바뀌지 않는 네. 네, 스트레스 해소법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그리고 만일 머릿속에서 그런 어떤 막연한 생각들이 들면 제가 또 하는 일이 계획표를 한번 짜봐요. 뭐 일주일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남은 삶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근데 그렇게 적다 보면은 의외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떤 계획표를 짜도 A4용지 한 장을 안 넘어가더라고요.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한 저도. 줄씩 막 쓴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그러면 이런 삶이라는 건 정리해봤을 때는 별거 아니구나. 네, 생각보다 심플하게 생각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오, 좋네요. 저도 네. 해볼게요. 그리고 저는 가끔 인공위성에서 나를 보는 상상을 해요. 인공위성에서 나를 본다고 생각하면 좀 뭐 괜찮아지더라고요. 하긴 모든 게 다 점으로 보이겠네요. 네, 그렇게 그냥, 생각했을 땐. 그럼 그냥 넘어가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주적인 관점. 네. 네. 그렇게 뭐 길지 않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렇습니다. 강백수 시인님 역시 시와 음악이라는 두 가지 예술 장르를 통해서 자신의 세계를 표현하고 계시는데 처음 구현우 시인님의 사연을 접했을 때 공감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같은 고민도 많이 해봤고 같은 상상도 많이 해봤죠. 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거든요. 좀 남들이 시키는 일 하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도 가끔은 든다. 네, 그래서 맞아. 이제 좀 따박따박 이 있었으면 좋겠다. 매월 5일에 그쵸. 입금이 되는. 네, 카드값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사대보험과. 그쵸.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 안온한 삶을 언제나 꿈꾸지만 불안정하게나마 많이 벌면 안온해지겠죠. 네, 그래서 언젠가는 대박이 나지 않을까. 여러분 강백수 시인님의 시와 음원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많이 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로지 저의 부와 명예만을 위해 쓰기 때문에. 네. 이런 물용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현우 시인님께서는 이번 음감회를 통해서 그 위로와 지지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하는 것도 같은데 네. 구현우 시인님께서 예상하시는 강백수 시인님의 신곡은 어떤 느낌일까요? 왠지 한 마디로 표현하면 야 나도 마찬가지야 그렇지. 같은 느낌이지 짠.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술을 마시는 거지. 네,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그런 막 기대감이 막 듭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구현우 시인님의 사연이 강백수 시인의 솔직 담백함과 만나서 어떤 노래가 탄생했을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국내에 통틀어 최초 공개되는 강백수 시인과 구현우 시인의 콜라보 뮤직. 지금부터 들어볼게요. 뮤직 큐. 바텐더는 위스키에 얼음을 띄운다. 그것을 단숨에 삼킨다. 배신한 것은 그인데 그들은 왜 나를 경멸하는 것일까. 쓰레기 더미에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랑 또 분위기가 다르세요. 네, 지금까지는 어쿠스틱한 곡들을 많이 들려드렸었는데 네. 이번에는 밴드 사운드를 시도를 해봤습니다. 드럼 소리도 너무 멋있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곡 작업하시면서 그런 사운드에 중점을 많이 두신 건가요? 이 원작시 알코올릭이 이제 위스키 바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요. 심야의 위스키 바에 어울릴 만한 음악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네. 근데 위스키 바에서는 이제 어떤 이야기들도 약간 음악 소리에 묻혀서 그쵸. 좀 은밀해져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비트가 있는 곡을 쓰게 된 것 같고요. 어쿠스틱한 거는 이제 뭐 한낮에 카페에 어울리지 심야의 위스키 바에 어울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다른 느낌으로 써봤어요. 어른의 음악이 나왔어. 어른의 음악을 들은 것 같아요. 네, 요즘 사실 위스키도 한잔 하면서 만들었어요. 진짜요? 네, 멋있다. 완전 몰입할 수 있게. 네, 시 속의 상황과 최대한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핑계로 한잔 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쫙 뽑아져 나온 것 같아요. 뭔가 마음에서. 구현우 시인님은 어떠셨어요? 들어보시니까? 저도 마침 엊그제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위스키를 한 잔을 했는데 진짜? 네. 그때 취기가 아직 남아있는 느낌처럼 네. 뭔가 몰입이 굉장히 잘 됐어요. 뭐 제가 썼던 그 구절들 때문이라기보단 곡 분위기가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랑 맞닿은 느낌이 바로 들어서 네. 그러니까 물든다라는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든다는 네. 느낌. 좋네요. 전 그 위스키의 독함과 향기, 어른의 향기. 저희가 들은 부분은 신곡 1절 부분이었는데요. 1절 후렴구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저 따라 부를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흥얼거리게 될 것 같아요. 플루. 이 부분은 어떻게 만드시게 된 거예요? 일단은 후렴 부분만큼은 가사를 많이 넣지 않고 좀 혼자 흥얼거릴 수 있는 멜로디를 좀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와닿는 부분을 찾아보다가 이 시 속에서 블루와 옐로우의 이 대비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만들어 봤어요. 네. 그리고 그 상표를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네. 이 블루스를 저도 굉장히 좋아하기 스카치 때문에 블루. 네, 네. 대기업의 술. 네. 조니 조니 워커 블루. 네, 그렇죠. 네. 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 술의 향기를 상상하면서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굉장히 값비싼 술이죠. 그렇죠. 네. 그런가요? 네, 조니 워커면.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 1절을 보다 맛있게 정말 위스키처럼 네. 들을 수 있는 팁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마치 어디에 있든 간에 내가 있는 곳이 홍콩 영화 속에 나오는 위스키 바라고 생각을 하면서 위스키 바에서 혼자 약간 고독을 즐기는 한 어른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어른이 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은 그 지폐에 물 붙여서 담배 피고. 그렇죠. 멋있다. 플렉스. 돈 낭비. 네. 네. 지폐는 그렇게 쓰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돈 놔둘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썩어 나니까. 너무 많으니까 보관하기 힘드니까 좀 이렇게 태우기도 하고 하면서. 멋있다. 네.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범죄 아닌가? 정말 재미있는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연 제보자이신 구현우 씨님께서도 지금 처음 곡을 접하신 거잖아요. 네. 여러모로 그렇죠. 궁금한 점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들으신 첫 소감과 그리고 곡의 작업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한번 허심탄회하게 여쭤보시면. 일단은 이 시를 골라서 작업을 해주신 이유가 가장 궁금하고요. 네, 그거부터 대답을 해주시면. 네. 되게 단순한 이유인데요. 네. 한 며칠 술을 안 먹었나 봐요, 제가. 그런 참에 시집을 뒤적거리다 보니까 술 얘기가 나와서 그 다음부터 다른 작품을 봐도 계속 술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알코올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 시로 작업을 해봤습니다. 네. 어. 즐겁게 작업하고 싶어서요. 아, 네, 그쵸. 일단 몰입을 해야 그게 즐겁게 나오는 거니까.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한 가지는 좀 대답이 나온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그 사비 후렴구에 꼭 넣어야겠다 싶은 어떤 구절이나 그런 게 있는지 그게 궁금했는데 아까 어떻게 약간 최대한 말을 빼면서 흥얼거릴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는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네. 네,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블루랑 옐로를 좀 강조하고자 했던 네. 것 같아서 앞에 이제 벌스 부분이라고 하죠. 벌스 네. 부분을 들을 때는 가사에 집중하다가 후렴 부분을 들을 때는 약간 그 쫑긋 세웠던 귀를 잠시 쉬면서 한잔 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주고 싶었어요. 짠하는 타이밍. 그렇죠. 아. 그때가 짠하는 타이밍입니다. 네. 빠져드네 블루 할 때. 네. 좋네요. 이 다 계획이 있으셨어. 그 진행 과정이 그쵸. 네, 그렇죠. 네. 전곡을 정말 너무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전곡은 그러게요. 이제 다음 주에 들기로 하고 네. 문장의 소리 문서 음감회 일부에 참여해 주셨는데 소감 말씀해 주신다면 어떠세요? 구현우 시인님? 저는 약간 편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애드리브로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노래도 처음 들어보고 막 그쵸. 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일단 편한 게 문학하고 그 음악 얘기를 동시에 할 자리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노래로 만들어 주시니까 노래 얘기도 좀 섞어서 하고 심지어 술 얘기도 섞어서 하고 좋네요. 네, 좋아하는 것만 약간 섞어서 얘기할 수 있는 네,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즐거운 시간입니다. 강승수 시인님 어떠셨어요? 네, 사실 우리 구현우 시인님이 이제 음악도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시를 음악으로 만들기에 좀 편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업자 앞에서 작업물을 보여주려니까 더 긴장이 되고 좀 그렇거든요. 그럴 것 같아. 네. 그래서 좀 제 오산이었다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네. 그래도 좋아해 주시니까 네. 기뻤습니다. 두 분께서 너무 즐겁게 편하게 말씀을 나눠주셔서 저도 정말 그냥 어떤 대화에 술자리에 잠깐 껴앉았는 느낌입니다. 이런 어른의 대화 좋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강백수 시인과 구현우 시인이 만나서 탄생한 신곡의 2절과 전곡을 들려드리면서 오늘 못다한 이야기를 마저 나눠보고자 합니다. 문서 음감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게 놓치지 마세요. 두 분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박소란, 구성작가 정선인, 방수진, 저는 최진영이었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